엔비디아가 보란 듯이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부스터를 달아주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일단 실적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매출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13개 분기 연속 신기록을 썼고요. 마진도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营业 현금 흐름도 60% 가까이 늘어 곡간도 여전히 든든해 보이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치를 넘겼는데 다만 이번에도 중국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건 앞으로의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약정은 직전 분기보다 갑절 넘게 늘었는데 대부분이 메모리 조달과 관련됐을 만큼 천하의 엔비디아도 메모리 품귀 압박에선 자유롭지 못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나무랄 데 없는 숫자와 더불어서 지금과 같은 비용 압박을 탱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주가는 시간에 걸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덕분에 반도체주들도 일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엔비디아는 컨퍼런스 콜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컨퍼런스 콜의 주요 화두 중 하나도 메모리 이슈였는데요. 비싼 몸이 된 메모리 탓에 매출 총이익률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4분기에는 70% 초반대까지 떨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AI 패러다임 전환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향후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그 근거로 이미 피크를 찍었다고 생각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내년엔 갑절에 가까운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 1,800조 원을 넘어설 걸로 내다봤고요. 실제로 아마존은 2029년 회계연도까지 자사칩 200만 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1년간 AI 추론 과정에서 만들어진 토큰의 양이 10배 넘게 늘어난 점도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의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바꿔 말하면 시장 우려와 달리 업계가 비싼 메모리 비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고요.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베라루빈 같은 초고성능 프리미엄 제품군이 본격 공급되면 믹스 개선 효과를 통해 여전히 70%대의 압도적인 이익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자신했습니다. 덕분에 피크아웃 우려를 떨쳐낼 수 있게 된 반도체주들 역시 시간에 걸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콕 집어 언급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늘 개장 이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좀 마음 편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가 하면 요즘 본격화되고 있는 이 탈 엔비디아 흐름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간밤만 해도 이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직접 만든 칩이 자사 성능 테스트에서 엔비디아를 앞질렀다 밝혔는데 우선 비교군 자체가 곧 시장에 쏟아져 나올 베라루빈의 이전 세대고요. 엔비디아 역시 지금과 같은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 파일을 한껏 넓히고 있습니다. 젠슨 왕 CEO 역시 이런 흐름을 컨콜에서 콕 집어 언급을 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맞춤형 칩, ASIC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장이 네오 클라우드 몸집을 간과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가 맞춤형 정장을 찾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최근 이렇게 급변하는 성장 동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데이터 센터 엣지 컴퓨팅 2대 마켓 플랫폼 체제로 재편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러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산업인 ACIE 한 번 더 나누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둘이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지만 긴 호흡에선 80조 달러에 달하는 실물 경제를 등에 업은 ACIE가 더 빠르게 훨씬 몸집이 커질 거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대목이 무게중심이 어디로 흐르는지 엿볼 수 있는 힌트로도 읽히면서 시장은 최근 엔비디아 핵심 파트너로 올라온 코어웨이브와 네비우스를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월간의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전히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표면적인 실적 외에도 엔비디아가 AI 공급망 선점을 위해 장부 밖에서 체결 중인 장기 계약과 비용 구조를 핵심 포인트로 꼽으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5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AI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단순한 칩 판매를 넘어서 전력, 데이터 센터 인프라, 독점 공급망 확보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설명처럼 엔비디아는 최근 AI판 중앙은행을 자처하면서 돈줄 역할을 해주며 영향력을 한껏 키우고 있고요. 또 오픈소스 시장까지도 손을 뻗을 만큼 폭넓게 생태계를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정리해보자면 웬만큼 잘해서는 눈높이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벽이 여전히 견고하다, 강력한 내러티브를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시장 환호를 끌어내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메모리 병목을 콕 짚어 언급하기도 한 만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지라 오늘 개장 후 관련주 움직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AI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만큼 엔비디아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는데요. 역시나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실적을 공개하면서 AI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증명해냈습니다.
다만 오늘 실적 발표 전 정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실적에 대한 경계감 속에 큰 베팅에 나서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또 이 PC 물가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자 증시는 일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0.21%, S&P 500 지수가 0.02%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08%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1.5%가량 하락했는데요. 실적이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다가 오픈 AI가 새롭게 내놓은 자체 AI칩인 할라피뇨가 엔비디아의 AI칩에 비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다행히 조금 전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2분기 매출은 962억 2천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겼고요. 역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17% 급증하면서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는데요. 회사 측은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080억 달러로 제시했고요. 또 매출 총이익률은 2분기 연속으로 75%가량 유지가 되면서 수익성도 매우 높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현재 급등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내년에도 매출이 7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가 예상은 약 45%에 그쳤는데 이보다 훨씬 강력한 성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오늘 메타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SNS 중독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주 정부들과 합의에 성공하면서 큰 불확실성을 덜어냈는데요. 메타는 미국 다수 주에 166억 8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최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던 배상금 부담을 피하게 됐습니다. 반면 브로드컴은 신용등급 우려로 연일 하락세 이어갔고요. 밤사이 국채금리가 소폭 오르면서 나머지 기업들도 대체로 약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경제지표도 발표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는 반면에 소비 둔화 조짐은 이어지면서 연준의 셈법을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물가지수부터 보면 헤드라인 PCE는 전월 대비해서 0.2%, 전년 대비로는 3.7% 오르면서 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와 비교하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또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2%, 1년 전에 비해서는 3.3% 상승하면서 전망과 일치하긴 했지만 이 역시 연준의 목표치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해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데 이어서 실질 소비까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번 지표를 보고 모건 스탠리는 9월 금리 동결 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면 연준이 관망세에서 벗어나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세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1.5%로 유지가 됐는데요. 1분기 확정치였던 2.1%와 비교하면 성장세가 둔화된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기존 3.2%에서 3.4%로 상향 조정됐고요. 미국 경제의 실질적인 민간 수요를 보여주는 민간 국내 최종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도 3.9%에서 4.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서 3분기에는 경제 성장세가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국제유가는 간밤 여러 소식들이 맞물리면서 장중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장중 유가는 3%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난주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다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도 이어지면서 유가는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현재 WTI는 0.55%, 브렌트유는 1.26%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소화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소폭 높아지긴 했지만 PC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채권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1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2년물 금리는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인 미국의 7월 개인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죠. 이에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연준이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덩달아 다시 커지고 있죠. 반면 미국 리서치 회사 울프 리서치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는 모두 완화될 것이라며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연준이 한동안 금리 동결을 이어가며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들어보시죠. Today's core PCE just barely rounded down to 0.2. It's 0.2455, so we almost got a 0.3, which would have potentially rattled markets just to some extent as everybody sees their Bloomberg screen. I think we're in an environment where the data will look a little bit cooler in the next couple of prints, such that the Fed can avoid hiking and do it credibly. So overall, we're likely to see an environment where the labor market data look a little bit softer from here, and the inflation data also cool, such that they can just sort of wait and see, and therefore they don't ultimately have to hike. 오늘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집중이 됐죠.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번에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리서치 회사 시포트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에 대해 매도 의견을 또 목표가를 $180로 제시했습니다. 호재보다 악재가 훨씬 더 많다며 내년부터는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it's just getting harder and harder for NVIDIA to compete and to sell. Not forecasting disaster, but it's getting harder. I think the key issue for NVIDIA right now is that they're selling everything they can. Right, they've got all the allocation they can from TSMC. They've locked down allocation to all these other companies. They're sold out, right? And how do you deliver surprise upside beyond that? It's very, very hard for them. There's a lot more that can go wrong here than can go right. Ed was just talking about, data center pushback. There's supply chain issues. You just go down the list of things that could go wrong here that could not wreck them, but certainly deter their record, sort of put a dent in things. It seems pretty likely that next year starts getting tougher. And then you add on to that all the competition that's out there, plus the surge in memory prices. 반면 블랙록의 전략가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가격 결정력과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다며 낙관론을 유지했는데요. 더 나아가 AI 트레이드 전체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Within the broader AI ecosystem, there is a sub-theme which is scarcity sellers are doing quite a bit better than scarcity buyers, and NVIDIA is scarcity seller. You look at some of the price increase that we have been talking about. It really does show that they have earnings pricing power, earnings momentum, and that's something that we are very excited about. So the bottom line is we're still positive, the AI trade, because momentum is very strong, CapEx is strong, your CapEx is my revenue, so things are going up. 한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국채금리는 다소 진정된 모습인데요.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국채금리가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채권 시장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hen we step back, yes, yields have moved to higher ranges, but we are back to the sort of yield levels that prevailed before 2008. So in some ways, kind of the aberration was the period of QE and zero interest rate policy, etc. And then just the 30-year, yes, there's been some focus on the 30-year part of the curve in the US, but if you look at the 10-year 465, we've been using a reference of kind of 375 to 475, going back a few years now with a higher end of that range. That may make sense, but still within the range. And when you look across other global bond markets, it looks pretty similar. It tends to be at the higher end of the range of the last few years, but in that range.